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작가를 아예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모른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에? 근데 윤동주라는 말이 나온 게 뭐 아예 틀린 말 아니에요. 왜 연결은 가능하거든요. 예. 연결은 좀 가능해요. 네,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육사라는 친구의 작품은 계속 나온다고 했었어요. 특히 고1 때 내신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에 안 실리더라도 외부 작품으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중에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좀 더 빡센 곳으로 가겠다, 그럼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팩트로 떼서 죄송한데. 네. 됐고. 그럼 그 시연이란 친구만 남았나? 네. 고생했습니다. 친구 혹시 이육사라는 친구 들어봤어요? 네. 아마 청포도? 네. 그러면 그거죠, 그쵸? 네, 청포도 그거 이제 하얀 모시 뭐 그거 하면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육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쵸? 보민스? 우리 이육사 씨 언제 때 사람이었죠? 응? 뭐 조선시대 사람 나오겠다? 에? 알아 몰라? 에? 이거 설명드렸는데 뭐 그냥 다 리셋된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볼게요. 그죠? 민규 아세요? 에? 친구는? 예, 이제 좀 저사적인 반응이 나왔군요. 그냥 우리 처음 한 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자, 일제강점기였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 때 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네? 성현이 뭐 했었죠?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당연히 우리 민족의 이제 순환이라는 뭐 이런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이런 상황이었잖아. 일제강점기였는데 그럼 뭐야 긍정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친일파 아니라면 친일파가 아니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부정적인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정적 상황이 아니면 부정적 현실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자, 요거를 그냥 말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와.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그냥 다만 뭔 기억하자. 부정적 상황이었다. 그렇죠? 뭐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거? 예? 됐어요? 응. 이렇게 말을 못 하시더라도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육사라는 친구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뤘다고 얘기했었죠? 김보민 씨?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요. 나 분명 광야 했는데. 광야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다 했잖아. 우리나라 영토 자체를 말하는 게 광야였고 거기에 대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에서 어땠었냐면은 지금 여기는 눈 내리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 기억나? 이렇게까지 해야 기억나? 쉽지 않네요. 자, 아무튼 이런 현실 속에서 자, 이육사라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어땠냐면은 적극적인 저항을 했던 친구예요.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저항을 하겠다. 극복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다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친구가 여기서 윤동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연결 한 번 더 시킬게요. 왜냐면 이육사랑 자주 언급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송현이 아세요 혹시? 그 둘이 연결점?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즉석으로 윤동주 씨도 하나 또 자료로 해서 같이 수업을 나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둘이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 되지. 연결점이나 차이점도. 그죠? 자, 윤동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얘는 사실 이육사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첫 단원에 나오는 자화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1학년 2학기 때쯤에 하는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나와요. 윤동주는 무조건 나옵니다. 네.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시대상 일제강점기를 겪었어요. 그럼 여기 상황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만 이육사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적극적 저항을 했는데 얘는 그렇지 못해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적극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소극적이죠. 그쵸? 소극적 저항이에요. 근데 얘가 왜 소극적일까라는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쵸? 맞죠? 근데 소극적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말을 못 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거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난 안다. 아세요 혹시? 감옥 가세요? 아, 뭐 물론 두 분 다 감옥을 가셨죠. 여긴 감옥 번호 그 죄수 번호였고요. 얘도 나중에 감옥 가다가 네 죽죠. 예, 그런데 감옥 가서 소극적인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이 친구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얘는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에이, 어디 학교를 다녔냐? 도쿄 대학교.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경대라고 하죠. 도쿄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아,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우리 조선에서도 그러니까 조선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이게 막 독립운동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막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일본 본진이야. 여기 대한민국 만세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조선에 비해서 조선은 그래도 몰래 해도 안 잡힐 수도 있잖아. 안 걸리면 안 잡혀. 근데 여기는 나 빼고 다 누구야? 일본 사람이야. 맞죠? 나 빼고 다 일본 사람인데 여기서 대한민국만 세면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저항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거 이제 이해됐어요? 그리고 유학을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그것도 부모님이 학비를 내주면서까지 보내줬어요. 이거 저항 어떻게 해? 여기서 저항을 어떻게 해? 그쵸? 그래서 이런 학비도 지원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그런 저항을 한 건 내 모습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이런 소극적인 저항하는 나를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좀 그시기하죠? 그죠? 그래서 뭘 느끼냐 보통 이런 걸 느껴요. 뭐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쉽게 감정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고요. 자,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이제 앞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아성찰이라고 할 겁니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성찰적 태도라고도 할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자아성찰이 뭔데요? 자아성찰이 뭐예요? 주요 자아성찰이 뭘 것 같아요? 그냥 원론적으로 스스로 반성.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나 자체를 반성하고. 근데 반성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반성을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반성 왜 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일반적인 상황에 한번 입각과 약간 적용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왜 반성해요? 아, 여러분 반성할 일이 없나? 여러분들은 뭐 사실 반성문 쓰실 일이 거의 없죠? 반성문 쓰신 분 있어요 혹시? 나 있다. 그런 적 있다. 그래?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뭔 짓을 했길래? 아, 아니야, 장난이에요? 네. 반성문 왜 쓰신 거예요? 아, 뭐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건 TMI라 필요 없어요. 아무튼 또 왜 반성문 썼죠? 쌤 나가기 전에 먼저 교실 나가서 뭐 그런 걸로 쓰래. 아무튼 그럼 이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반성문 쓰게 된 게 어쨌든 자기가 뭔가 행동이 잘못됐거나 생각이 잘못됐거나 해서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의 반성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아까 자아 있었죠. 그렇죠? 자아라는 것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인데 맞죠? 얘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앞으로도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크게 현실적 자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저랑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 요 용어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면서 외우라고는 안 하죠. 그쵸? 반드시 꼭 풀이를 해드립니다. 자, 저 여기서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현실적 자아는 쉽게 말해서 현재의 나예요. 현재의 나. 현재의 나. 그 다음에 그럼 이상적 자아는 반대로 뭘까요? 이상적 자아 뭘 것 같아요? 상상. 네. 상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무엇을 상상하는 거죠? 어쨌든 나를 상상하게 하는데 나의 어떤 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면 상상이야? 그럼 좀 더 단적으로 좋은 모습을 상상할 것 같아요? 안 좋은 모습을 상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나라고 보시면 돼요. 바라는 나의 모습, 현재의 내 모습, 이 두 가지예요. 이상적 자아.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권지우 씨가 이제 내가 바라는 나는 뭐예요? 차은우가 되는 거예요. 존나 잘생기죠. 그게 뭐야? 바라는 나는 바랄 수 있잖아. 물론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바랄 수 있잖아. 그쵸?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민 씨가 우리 보민 친구가 자 현재 나는 이제 현실적 자아죠. 근데 이제 내가 바라는 건 뭐가 뭐를 바랄 수도 있어. 카리나가 너무 많이 나다.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이거 팍 이해됐죠? 자, 근데 방금 제가 알겠어요. 현재 나와 바라는 나 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잖아. 권지우 씨랑 차은우 씨, 김보미 씨랑 카리나 씨. 카리나 씨 본명이 권지민 씨죠. 아무튼 자, 이 둘 간에 뭐가 있어요? 왜 사실을 인정해? 자,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맞죠? 자, 이 둘 간에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괴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괴리라고도 얘기해요. 자, 아까는 제가 좀 말도 안 되게 좀 약간 똥꼬쇼를 하면서 이제 개소리를 했지만 진짜 뭐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를 1등급을 맞고 싶어 해요. 맞죠? 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적 자아예요. 맞죠? 자, 근데 현재는 어때요? 아직 응애시죠? 자, 그죠? 아니, 응애 아니? 응애? 응애? 아니야? 그럼 모의고사로 증명하라고 고1 거 줄 테니까 풀어봐. 1등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는 어때요?
아직까지 여기 닿진 않았죠? 아직 멀었죠? 요 두 부분 간의 차이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거냐? 뭘 느끼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아, 나 이게 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이만큼 하나? 아, 여러분들한테 혼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혼내는 거 아니고요. 네. 내가 이만큼 되나?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맞죠? 아, 여러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느끼냐? 이 차이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느꼈을 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아까 지구가 얘기했던 이때부터 반성이 시작돼요. 성찰 혹은 반성, 이게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실적인 내가 이만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찰하고 반성을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서 좀 잘 쉽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윤동주에 다시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자, 윤동주 일제강점기 다시 연결시켜야 돼요. 자, 윤동주가 바라는 나는 뭘까요? 지금 일제강점기 하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정하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일본 유학생이라니까 일본에서 할 거야? 그거 잡혀간다니까? 안 되죠? 자, 이걸 기준으로 보면 얘는 분명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가 생기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어디랑 연결되냐? 성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하나 더 알아보시면 좋아요. 자, 성찰이나 반성이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 부분에서 이때 당시에 현시적자는요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멘탈 나가 있어요. 멘탈 나가 있어요. 부정적 상태입니다. 이 현시적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예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말이 있어요. 침전이라는 게 뭐냐면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뭐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홀로 밑으로 가라앉는 것인가? 라는 표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문씨 괜찮아요? 카리나 안 돼가지고. 아,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미 삐리한 상태면요, 이때 이제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이때부터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요? 누구 하나 남잖아 지금. 하나 남은 애 있잖아. 누구 나올 차례야 이제. 얘 나올 차례, 그쵸? 자, 이제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면서 얘가 너무 삐리하니까 이제 누가 나와? 이상적자가 나와요. 이상적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하냐? 다시 이제 여기서 극복의들 다시 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변형을 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차이라고 했고 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시에 또 모두 뭐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자, 이 둘 자아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요. 갈등. 그럼 다시 이 상황에서 갈등이 나온 상황에서, 자, 밑에 보시면 뭐예요? 이상적자가 튀어나온다 했죠? 그럼 여기 되면 갈등에서 뭘로 바뀌는 걸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갈등 상황이었어. 차이가 생겨서 갈등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멘탈이 나갔어. 근데 이상적자가 나와서 뭐 해줄 것 같아요? 갈등이었는데. 너 괜찮아. 앞으로 괜찮겠지. 갈등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상적자가 튀어나올 때 갈등이 해소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 윤동주 같은 친구의 특성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기억을 하시면요, 얘 윤동주의 애지간한 작품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 구조만 알아도. 윤동주의 대부분에서 적용되는 구조거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적용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꼭 적어주세요. 따로 적어주시고 기억을 꼭 해주세요. 뭐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왔잖아요, 그죠? 친구는 원래 좀 괜찮으신 거, 머리가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잘 이해가 되시는 거면 다행이고. 네. 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입니다.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예요. 우리가 제목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워도 괜찮을까? 아, 놔둘까? 놔두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씌워진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우리 윤동주 얘기했을 때 뭘 깔고 갔나요? 일제강점기를 깔고 갔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시가 진짜 쉽게 씌워졌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쵸? 쉽게 씌워진 거예요? 쉽게 씌워졌을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반어적인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상황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쉽게 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자아성찰해 가면서 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되냐?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거랑 반대로 표현하는 거였죠. 그쵸? 이 부분이 여기랑 대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봐볼게요.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여기서 갖고 갈 게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찍어봐요. 다 한 명씩 물어볼게요. 민규야,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한 줄, 첫 번째 줄에서. 송현은 어디일 것 같아요? 속살거려? 자, 지우는 어디일 것 같아요? 밤비? 밤비? 보민이는 어디일 것 같아요? 아,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속삭인다? 친구는? 밤비? 일단 밤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 밤비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밤비라는 요 부분은 일단 표면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시간적 배경이긴 하죠. 시간적 배경이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밤이니까. 밤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연결 많이 합니다. 부정적 현실과 연결이 가능해요. 네, 좋아요. That's good. 자, 여기서 하나 더. 윤동주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자아성찰을 하려면요, 어떤 환경에서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해. 보통 어떤 환경에서 해야 할까요? 그냥 쉽게 어떨 때 할까? 남들이 이렇게 왁자지껄한데 내가 나를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 아니죠.
자아성찰하는데도 분명 환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일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벽 그 시간대 되면 새벽 감성이 갑자기 피어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나를 돌아보려면 일단 환경이 어때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있어야 돼요. 자, 이걸 기반으로 갔을 때, 자, 여기서 밤비라고 했을 때, 뭐 부정적 현실, 이것도 이게 표면적으로 연결하면 옳지만, 자, 요것도 있습니다. 자, 밤에 비가 내리면 사람이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죠. 그 어떤 상황이 딱 좋아요? 혼자 있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밤 시간 되니까 조용하겠죠.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현실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아성찰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랑 비슷한 예로, 자, 요거는 그냥 별도로 적어주세요. 자, 윤동주 시 중에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작품에서는 어떤 소재가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홀로 외딴 우물에서 뭐 나를 들여다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어때요? 환경이. 첫 번째, 홀로. 혼자 있죠? 그리고 그냥 우물도 아니고 외딴이야. 저 구석탱이에 있는. 여기도 어때요? 자아성찰하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죠. 이해됐어요? 자, 그 옆에 보시면 보기 2번에도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연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연 첫 번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두운 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어때요? 자아성찰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혼자서 생각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동주 시인은 구조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어떤 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이거 한 줄 얘기하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어서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밤비가 속살거리고 또 뭐가 나왔냐, 육첩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말이 났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내신 대비하실 때는요, 뭐 육첩방이 뭔지 뭐 이게 뭐 어떤 뜻인지를 뭐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사실상 우리는 지금 그런 내신 대비를 하고 있지 않죠. 지금 기본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쌓아지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휘를 몰라도 문제가 안 돼요. 왜일까요? 유첩방 어딘지 몰라도 돼. 왜? 남의 나라잖아. 이게 어디겠어? 남의 나라가 있는 공간이겠죠. 그럼 이 남의 나라가 뭐겠어요? 방금 일제강점기 언급했으니까 내가 일본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휘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육첩방은 뭐냐면은 일종의 일본식 집입니다. 일본식 그 다담이라고 있어요. 일본 여행 가보신 분? 있어요? 의외로 없네? 막 호주 이런 데만 가시고. 의외로 일본 없어요? 일본에 그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뭐 돗자리 비스무리하게 이제 그 마룻바닥에 까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를 한 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6개 이어 붙여진 게 육첩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원룸 정도? 이 정도면 이해됐어요? 방 하나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육첩방이란 말을 굳이 썼다는 거는 일본의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휘 몰라도 문제가 안 돼. 왜? 옆에 뭐란 말을 또 했거든? 남의 나라라고 했거든. 그럼 일제강점기에서 남의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일본 아니면 또 뭐 해봐야 중국 정도? 없어요. 근데 윤동주는 일본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엮어주시면요. 자, 얘는 일단 시간적 배경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유처방이라는 부분은 뭐가 나온 거예요? 동시에 공간적 배경이 나왔네요. 그쵸? 그럼 공간적 배경도 그렇고 시간적 배경도 그렇고 둘 다 남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연결되겠네요. 그쵸? 부정적 현실이게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제 꼴랑 첫 연애를 했는데 네, 이만큼의 정보가 생겼죠. 여긴 중간중간에 지울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긴 계속 둘 거예요. 계속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밑에 계속 볼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요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윤동주가 일단 시인인 건 맞죠? 그쵸?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슬픈 천명이란 말이 왜 나올까요? 우리가 슬픈 애는 알겠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번 유추해봐요. 대략적으로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운명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 명확히 이 아오이가 뭔지 몰라도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내신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나 기본기를 따졌을 때는 이걸 반드시 100%, 120% 몰라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은 내신 때 굳이 여기에 대한 어휘를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어쨌든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슬픈 운명이래. 근데 이게 왜 슬픈 운명인데요? 시인이 왜? 이게 왜 시인이 슬픈 운명일까요? 자, 우리 배경을 다시 생각해보면 됩니다. 시인이라는 게 왜 슬픈 운명일까? 시인이라는 건 어쨌든 뭐야? 뭔가 말을 지어낼 수 있는 친구죠. 맞죠? 근데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말을 지어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말밖에 지어낼 수 없는 직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말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벌써부터 뭐가 나왔어? 벌써부터 차이가 나왔어.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의 차이가 벌써 나왔어요. 여기서 이미 드러났어요. 자, 얘가 슬픈 천명인 이유는 얘가 할 수 있는 게 소극적 저항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말밖에 못하고 행동은 할 수 없는 상황. 이해됐어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슬픈 천명인 줄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했어.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대? 나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대? 그래도 하겠대. 그럼 어찌됐든 간에 소극적이긴 하나 그럼에도 난 뭘 하겠다는 거야? 저항을 하긴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항을 하겠다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얘기네요. 이걸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성찰적 태도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이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동반해서 나오겠죠. 정확히 그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자, 밑에 볼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거 누구한테 바꿨어요? 이거 엄마 아빠한테 바꿨지. 그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뭐 굳이 표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뭐가 들어가요? 후각적 이미지 들어가죠? 후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포근히 이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 학비 봉투를 받아서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혹시 이 시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접해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자, 이거 있어요? 응. 자, 이거 보통 뭐라고 해석해요? 아, 정답을 말하시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성현이 이거 뭐라고 했었어요? 아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에이띠용. 아세요? 아실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냥 네. 일본은 대학 공부하러 간다는 말. 맞긴 한데 여기서 보통 진짜 이 선생님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걸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를 늙은 교수의 포커스를 두신 적이 뒀던 그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해석하실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늙은 교수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걔가 문제가 아니에요. 막 늙은 교수한테 이거 얘가 좀 무능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애초에 내가 일본에서 뭐 하고 있어? 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화자의 모습이. 왜요? 실제 조선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 한창 하고 있는데. 남한 뭐 하고 있어요? 일본 대학에서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성 부정적이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무기력한 자신이죠. 왜? 내가 정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교나 지금 가고 있잖아요. 늙은 교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노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걸 듣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이거 되셨어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거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아, 드디어 나왔어요. 뭘 생각했어요? 야, 여기서 이 구조에서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단어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 어디 있어요? 이거 성찰.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생각해보면은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동무라고요? 잃어버린 동무가 과연 어떤 친구들일까? 같은 나라서. 그러니까 많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대. 그럼 이 동무들 다 어디 간 거야? 여기 없어.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왜 죽었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 나는 대학 가고 있는데 걔네들은 뭐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도 솔직히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야. 나도 동무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강의 들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내가 무기력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성찰을 했을 때 동무들은 다 적극적인 저항을 하느냐고? 죄다 내 옆에 없어요. 자, 거기서 이제 멘탈이 터져요, 안 터져요? 멘탈 터져, 안 터져? 터져요. 아까 그런데 내가 성찰하는 순간 얘 멘탈 터진다 했어요. 현적자라 삐리하다 했어요.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거기도 나왔네요. 내가 뭐하고 있대? 내가 무기력하다고 이미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 지금 뭐하고 있어? 가라앉고 있어요. 나 졸라 가라앉고 있어요. 잠깐.
가라앉는다고? 어떤 게 동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겠죠. 하강적 이미지. 여기 나왔네요. 하강적 이미지. 여러분들 침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과학 하셨으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과학 다 하시잖아요. 통과학 하시잖아요. 그쵸? 침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침전을 모르시더라도 그 여러분들 음료 같은 거 사시면은 그 밑에 라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안심하고 드십시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 까라는 게 침전이에요. 그냥 마치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고 그냥 밑으로 가라는 것 같다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멘탈 나가고 절망했잖아. 지금 완전히 내 상태 좋지 않아요. 자꾸 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동무들 옆에 다 없고 나는 혼자서 나만 일본에서 강의나 첫 듣고 있고 저항하면 좆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그냥 현타가 오고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성찰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부분 연결 가능하세요? 됐어요? 민규 씨 그렇게 자시면 안 돼요. 제가 해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얘가 멘탈이 확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 뒤에 이 친구 이제 나온다고 했죠? 자, 나온 점 보자고요. 자, 밑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잠깐 여기서 이거 무조건 갖고 갈 거 생겼어. 뭐 있어요? 그렇죠. 자, 성찰을 왜 한다고 했어요? 여기만 봤을 때 차이가 있고 그걸로 해서 내가 뭘 느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성찰이 된다고 했죠. 자, 이거는 윤동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품에서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만약에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감정이 나온다 그러면 성찰적 태도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위에 부분은 얘기 안 했죠. 자, 지금 뭐가 나냐면은 인생이라는 말 나왔고요. 시가 나왔어요. 근데 인생이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여기서의 인생이 뭘까? 진짜 사람 사는 거야? 다른 맥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 애초에 제가 시를 쓰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 했었죠. 그쵸? 근데 시를 쓰는 게 쉬운데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부분은 그럼 어려운 건 대체 뭘까요? 소극적 저항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 차례예요? 어려운 건 적극적 저항이죠. 그래요. 얘가 어렵다는 거,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데 내가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둘이 뭐가 생긴 거야? 차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연결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이 친구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 그쵸?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봤어? 첫 번째에 있네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네? 그죠? 같이 나왔는데 순서가 다르다. 자, 어쨌든 연애 우리가 반복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어땠어요? 변주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뭔가가 전환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것만 보고 전환이 되겠다라고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밑에 걸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가 있냐? 밑에
갑자기 뭔가 새로운 소재들이 막 나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등불은 속성이 딱 봐도 어떤 것 같아요? 플러스일 것 같죠? 근데 얘가 뭘 한대요? 어둠을 조금 내몬대요. 우리 어둠 여태까지 어때서 계속 졸라 암울했잖아, 그쵸? 부정적인 현실이었어. 이걸 누가 내몬대? 등불이 내몬대. 간만에 뭐가 나온 거야? 긍정적인 친구가 나왔네. 자, 일단 등불에 플러스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 그냥 뭐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삼국 시대, 조선 시대, 뭐 다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시대는 뭐야? 반드시 오고 반드시 바뀌죠. 그럼 뭐가 반드시 온다는 걸까요?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어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부정적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대비되는 게 뭐예요? 이제 아침이잖아요. 그럼 아침은 이제 이렇게 봤으면 뭘로 연결이 가능해요? 이렇게 연결 가능하죠. 좀 더 딥해 가면은 어둠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면은 이 아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이 되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시대를 제가 이 속성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요, 이 윤동주 시인 입장, 화자 입장에서는 독립이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누가? 옆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후의 나죠. 최후의 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최후의 나였어요. 자, 현실적자는 분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최후의 나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대충 어디 시점일 것 같아? 현재는 아닐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미래일 것 같아요. 미래 시점이에요. 그러면 나의 미래 시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디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바라는 모습과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얘 최후의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 그렇죠. 이상적 자. 이상적 자. 자, 근데 제가 이상적 자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갈등이 해소된다 했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얘가 튀어나와서 갈등 해소를 한대. 왜 갈등 해소되는 거야? 얘가 지금 멘탈이 쳐 나갔으니까 얘가 와서 뭐 해줘야 돼요? 우쭈쭈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해야겠죠. 그럼 그 부분이 밑에 어디 나와 있냐?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나는 나에게 잠깐만, 나는 나에게 이거 나 두 가지가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자, 앞에 나가 누굴 것 같아요? 현실이나 이상 중에 뭘 것 같아요? 그쵸? 앞에 나가 이상이죠. 자, 이상이 나는 나에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나는 현실이죠. 그렇죠? 얘가 얘한테 뭐하고 있다?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악수는 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반갑다 친구야. 처음에 소개할 때 막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째 하는 거예요? 사과할 때 하는 거죠. 화해할 때 하는 거죠. 방금 뭐라 했어요? 화해라고 해서 악수를 통해서 이제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갈등 해소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얘가 드디어 나오면서 이 현실적자에게 둘이 있었던 갈등 혹은 차이에 대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동주 씨의 구조에 딱 들어맞게 해석이 되죠. 자, 요거 다 적으셨어요? 혹시 지워도 괜찮아? 이 본문 부분만 지워도 돼요?
진짜 지워도 돼? 괜찮아요? 바로 방금 뽑은 건데. 씨. 어휴, 난리 났네요. 그러면 여기 부분 다시 지우고, 자, 여긴 다시 놔둘 거, 계속 놔둘 거예요. 자, 다른 작품도 실제로 해봤을 때 그러한 공통점이 있나? 자, 그 옆에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보기 2번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야, 잠깐만. 여기서 갖고 갈 게 뭘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했으면 여기서도 갖고 갈 게 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줄에 밤 일단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백골이 따라 저건 둘이 있네 지금?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고요. 백골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현실적자하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상적자하겠네요. 바로 되죠. 근데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하냐? 그냥 백골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 백골이잖아. 나랑 똑같은 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에서 살만 빠진 거야. 살이 없어져. 네. 이 백골이 어떤 친구냐? 한 번 더 볼게요. 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일단 어둡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정적 현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방도 얘기했듯이 자아성찰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밑에 뭐가 온다고요? 바람이 불어온대요. 이 어두운데 바람까지 불어와? 이 바람이 뭔 것 같아요? 실현으로 보시면 좋겠죠? 부정적인 걸로 보시면 좋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랑 연결이 가능해?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 현실과 연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자, 지금 일단 백골이 된 상태가 먼저 나왔어요. 백골인데 뭐 하고 있다고요? 풍화작용을 겪고 있대요. 백골이 자꾸 바람이 불어서 깎여나가고 있어. 그럼 얘 고통받고 있는 애로 볼 수 있죠. 아까 바람을 실현으로 봤을 때 풍화작용이 된다는 건 바람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받고 있는 나 누구? 현실 이상? 그래서 얘 현실일 확률 58,000%. 그죠? 현실일 것 같아.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 일단 얘는 고통받는 얘니까. 자,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자,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자, 여기서 나는 어쨌든 간에 이상적인 자아일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여요. 그쵸? 근데 아직 여기서 나는 이상자라고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백골은 확실히 현실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내가 백골이기도 하고 밑에 또 뭐가 나왔어요? 아름다운 혼 나왔잖아. 나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실 혹은 이상.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도 밑줄.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씻는다. 자, 잠깐만, 뭐가 나서? 지조 높은? 이거 무슨 어떤 쪽이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조는? 지조 뭔지 아세요, 친구? 자신감? 뭐 비스무리하긴 하죠. 어쨌든 간에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얘를 긍정적인 속성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속상? 내가 지금 속상한 상태인가? 못 알아들어서 속상.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서 어둠을 지는다고 했어요. 그쵸? 얘가 어둠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어둠을 짓는 걔는 또 뭐하고 있대요? 나를 쫓는 것일 거래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다 해석을 바로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 애매하다 싶으면은 다음 단락 더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짓는다. 그다음에 어둠을 짓는다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쵸? 문장 첫 번째 문장의 끝과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연결이 되네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했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연쇄법이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문장 끝과 두 번째 문장 시작이 같은 경우. 좀 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거였죠. 원숭이 언덕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근데 나를 쫓는 것일 거라고 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를 쫓는 애는 어둠을 짓는 개도 맞지만 지조 높은 개도 맞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재요? 쫓기는 사람처럼 가재. 그럼 이거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네? 지조 높은 개잖아요. 어둠을 짓는 개지만 걔는 결국 지조 높은 개예요. 그럼 내가 쫓기는 사람처럼 간 다음에 그럼 밑에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백볼 몰래. 아름다운 또 이제 나왔어. 아름다운이야. 그럼 여기 어떤 공간이야? 누가 와도 이상적 공간이에요. 그럼 이상적 공간에 들어가는 나는 그럼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 자아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쫓기는 거는 결론적으로 긍정이라는 얘기네요. 지조 높은 개도 여기서 긍정으로 작용이 되고 어둠을 지는 걔한테도 쫓기는 거니까 얘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확실히 딱 나눠졌죠. 자, 백골은 현실. 그럼 이제 밑에 나온 최후의 이제 내가 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고 했던 나는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 공통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를 골자로 하면은 애지간한 거면 해석이 지금 가능했어요. 지금 방금 적용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보민이 괜찮아요? 우리 민규띠 괜찮아요? 금방 쉴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금방 쉴 거예요. 요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감안하고 끝날 거예요. 일단 얘는 처음부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잃어버렸어요. 뭘? 보통 여기서 잃어버린 게 뭘 것 같아요? 현재 나와는 다르게 뭐가 없어진 걸까? 이상적 자아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가 못 잃어버렸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내가 잃어버렸을 때도 일단은 뭐 하겠대요? 나아간대요. 그런다는 것은 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냐? 성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올 거죠. 당연히 오겠어요? 이상적 자아예요. 왜? 현재 나는 잃어버릴 일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바라는 모습을 지금 잃어버린 거네요. 그 다음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돌담을 끼고 간다는 거는 뭔가 경계네요. 그쵸? 그럼 뭔가 경계 너머로 뭐가 있겠어요? 이상적 자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성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근데 성찰을 왜 한다고 했죠? 이상자랑 현실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했었죠? 맞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은 하늘은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부끄럽게? 오? 감정 나왔네? 그럼 얘가 성찰하는 거 확실히 알겠네? 그죠? 자, 근데 아까 지금까지 우리의 추측은 뭐라고 했어요? 담 옆에 누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이상자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했었죠? 맞아요? 맞죠?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뭐야? 부정적 현실이겠네요. 한 폭이 없는 거니까.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야. 맞네. 담 저쪽에 이상적 자아 있네. 밑에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자, 잃은 것이 이제 뭐겠어요? 이상적 자아. 끝.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요것만 갖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 지금 계속 한 3작품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나마 주제가 연결되니까 조금 쉬웠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고전시가 따로 하면 진짜 오래 걸렸을 텐데 얘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요것만 적용하면 끝이니까. 요거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뺏었는데 힘드시죠, 민규? 신민규 씨! 와, 쟤 너무 딥슬립인데? 잘 잤어? 잘 잤어? 졸음 못 이기겠으면 세수를 하고 오세요. 예. 자, 아까 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육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한다 했었죠. 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정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제목 자체 절정이에요. 이육사의 작품 중에 절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해석했던 대로 그대로 갖고 가시면은 자,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이 갈겨. 자, 그럼 매운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맵다라는 얘기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그죠? 그럼 부정적인 현실로 생각하면은 매운 계절, 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도 아니고 채찍에 갈기어니까 일제에 뭘로 인해서? 순환으로 인해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북방으로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휩쓸려 왔대. 일제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밀려나간 거야. 그렇죠? 그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북방으로 휩쓸려 나갔다. 자, 우리가 얘는 만약에 내신을 다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수편적 한계라고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자, 북방이라는 거 어쨌든 얘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뭐 만약에 순환과 고난을 겪었다면은 어디로 튈 것 같아요? 어떤 지방으로 튈 것 같아요? 피난을 한다면? 뭐 일본으로 하시는 않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으로 하겠죠? 중국이나 러시아 쪽 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있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수평적 한계. 그래서 수평적 한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자, 하늘도 뭐라고 되어 있냐?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늘이 지쳤다? 자,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렇게 연결되죠. 이상적 존재 혹은 다른 말로
절대적 존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지쳤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부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좀 더 심화됐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고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북방이 나왔고 고원이 나왔어. 자, 고원이 조금 더 어떤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일까? 좁은 개념일까? 조금 더 좁은 개념이죠. 그쵸? 자, 내가 고원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높은 곳에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직적 한계라고 합니다. 여기 떨어지면 그냥 잣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요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자, 북방에서 고원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어땠어요? 개념이 좀 더 좁은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고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연결돼. 뭐가 있었어요? 서리빨 칼날이에요. 자, 고원에서 칼날로 넘어갔다? 더 좁아졌네요? 이제 여기서 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답이 없는 거야. 딱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자리 하나만 남은 거야. 자, 한 번 더. 여기서 좁은 개념. 더 좁은 개념이에요. 자, 얘는 그럼 뭐라고 파악할 수가 있을까? 칼날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수평 플러스 수직적인 한계예요. 지금 여기서 갖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요. 두 번 나왔죠. 좁은 개념.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자, 북방, 고원, 칼날.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좁아지거나 점점점 넓어지는 우리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십니까? 왜 몰라?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점층적 구조라고 해요. 점층적 구조. 우리가 이전에는 뭐 점강적, 뭐 점강법, 점층법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는데 우린 이걸 그냥 합쳐서 점층적 구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만약에 좀 다르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점층, 점강 나눠가지고 점층은 점점 넓은 거, 점강은 점점 좁은 거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그건 만약에 학교에서 알려줄 때만 그냥 인식하시면 되고 얘는 점점 좁혀지거나 점점 넓어지면 다 점층적으로 일단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서 설립할 칼날진 그 위에 있으면서 이제 뭐냐 말 그대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모두보다 못하는 어떤 상황? 극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대요. 진짜 그 상황의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겨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일단 겨울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죠. 맞죠? 부정적 현실 연결되죠.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강철로 된 무지개? 이게 뭔 소리죠? 이제 겨울의 강철은 어떨 것 같아요? 닿으면? 겁나게 차갑겠죠? 그쵸? 그럼 차가운 거니까 우리가 속성을 어떻게 보시는 게 좀 좋을까? 두 가지로 나온다 치면 부정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무지개는 이에 비해 어때요? 어떤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죠. 그쵸? 그러니까 긍정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표현 내에서
마이너스적인 부분과 플러스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기로 했죠? 네, 뭐요? 반어 땡. 자, 역설이에요.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시켜줄 이유가 생겼네요. 이 반어 역설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분들, 너요! 아, 친구는 괜찮아요. 아직 뉴비니까 제가 따뜻하게. 네. 자, 이 표현 안에 마이너스적인 부분과 플러스적인 부분이 동시에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역설법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뜻만, 의미만 얘기하고 다시 반어 역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근데 왜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말을 굳이 배기하는 걸까요? 강철이 중요한 거예요? 무지개가 중요한 거예요? 무지개가 중요한 거겠죠. 왜요? 따뜻하다며. 따뜻하다는 얘기는 우리 아까 윤동주 씨 했던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 뭐가 돼요? 봄이 돼요. 봄이 되면 따뜻해지죠. 겨울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봄은 뭐가 될까요? 독립이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나는 겨울을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봄이 올 때까지 나는 꿋꿋이 버티겠다. 꿋꿋이 저항하겠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극복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 극복 의지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됐어요? 봄이 아까 열심히 조시던데요, 방금도. 이러고 계시던데.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하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개념 진짜 까먹지 마세요. 네, 뭐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까먹었어요. 예? 보민이 역설 반어 차이 아시죠? 말해봐. 방어는 이제 그 상황이 긍정적이면은 그 반대 상황을 하는 거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고. 예. 역설은 그 상황 안에서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랑 나뉘는 근접했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은, 자, 역설은 어떤 걸 기반으로 봐야 된다? 표현을 기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뭐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두 가지의 속성이 대비가 되는 표현이 드러난다면은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얘가 뭐가 있을까? 이를테면은, 자, 찬란한 슬픔의 봄. 그럼 이것만 기반으로 했을 때, 자, 여기 표현 안에 뭐가 있어요? 찬란한 플러스 있죠? 슬픔 마이너스 있죠? 이런 게 역설. 됐어요? 또 있죠? 결별이 이룩한 축복.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역설. 하나 더. 아우성이 뭐냐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이 역설이죠? 자, 한 표현 안에 이런 두 가지의 속성이 다 있다고 하는 게 역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역설이든 반어든 어쨌든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찬란한 슬픔의 봄은 뭘 강조하는 거였냐면은, 자, 얘는 어떤 작품에서 나오냐면은 모란의 비기까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니? 봄에 잠깐 폈다가 금방 져버려요. 자, 그럼 피어난 부분에 대해서 찬란함과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면 어때? 슬프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봄은 찬란하면서도 슬프다. 왜? 뭐라니?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결별이 이룩한 축복이요? 그럼 이게 뭐야? 이별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얘기잖아. 말이 안 돼 보이죠? 예. 왜 말이 안 돼 보여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닌가? 또 혹시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전 남친이든 전 여친이든 뭐 하나 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없으면 말 없고요. 그 얘기했죠?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별이 왜 플러스적인 속성이 되냐? 자,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자, 나는 모쏠이다. 좀 너무한 건가? 아니, 그게 아니. 어쨌든 뭐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자, 어쨌든 이별을 하게 되면 뭐예요?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저 거지 같은 애, 더 이상 저런 애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타선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예요? 아, 내가 예전 전 남친한테는 못 해줬으니까 다음 남자친구 혹은 다음 여자친구한테는 좀 잘해줘야지. 그런 거에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결별이 이룩한 축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봐봐요. 뭐 그게 비단 또 연애뿐만 아니라 뭐 공부도 뭐 처음에 뭐 시험 봤을 때도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조금 안 좋았어. 근데 그냥 안 좋았다고 해서 절명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거기서 피드백해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괜찮아요. 전 20살 때까지 모쏠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자친구라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저 때는 머리를 삭발하고 다녔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한참 옛날 일이죠. 몇 년생 여러분들? 08? 7? 09? 09? 예. 저는 그때 머리 막 반삭발.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요. 네, 그랬는데 봐봐요. 머리를 다 공평하게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은 진짜 잘생긴 애들 말고는 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물론 또 꼭 외모적인 부분으로만 사귀는 건 아니지만 뭐 말투도 있고 뭐 행동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저 땐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뭐 소리 없는 남성도 이제 뭐냐? 소리가 없는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있대요. 그럼 뭐야? 이거는 이걸 생각해봐요. 1970년대, 80년대 당시 자유를 억압당하던 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소리는 없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항 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설도 반어든 뭐든 간에 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죠? 다시 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반어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자, 상황이라는 게 이제 존재해요. 이건 표현으로만은 알 수 없어요. 표현 자체로만으로는 반어법인지 판별이 어렵습니다. 볼게요. 뭐가 있었냐? 뜬금없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걸로 얘가 반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세요? 일단 눈물 안 흘리겠대. 근데 어떤 상황에서 눈물 안 흘릴 건데? 이 표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앞에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그래, 가실 때에는 어떤 상황이 전제됐어요? 이별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별이라는 상황은 분명 내가 마이너스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눈물 안 흘리겠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로 대답하는 거죠.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이것만으로 반어법 구별할 수 있어요? 몰라, 여기로는. 그쵸? 자,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자, 자, 옆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옆 현내에게 맡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먼저 전제됩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신명이 난다? 가 반어가 되는 거죠. 엄연히 다르죠, 둘이? 표현 내에 둘 다 존재하고요, 속성이. 얘는 표현 내로만은, 표현 안으로만은 알 수는 없는 부분. 다만 앞에 상황이 있으면 이해가 된다. 자, 하나 더. 제가 한번 예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긴 했었는데, 자, 여기는 소설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품이라는 거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거 있어요. 낙원교행복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이게 빈민촌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에서의 생활은 뭐 같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전쟁 같고 지옥 같다고요. 야, 이거 상황이 어때? 누가 봐도 그지 같아. 근데 낙원 행복? 이런 것도 반어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비단 10만이라 소설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쯤 되면요, 이제 얘기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내신을 마주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의 내용 자체도 말씀드렸고요. 작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문학 작품도 같이 해석을 해볼 때 들어가야 될 필수 개념이 있습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 크게는 두 가지고요. 작게는 네 가지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봐요. 자, 일단 크게 먼저 나눠볼게요. 일단 작품이 먼저 이렇게 하나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세계가 있어요. 외부 세계. 그래서 여기서 이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 바깥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지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지적 관점이라는 건 작품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 표현, 구성으로만 해석하는 게 내지적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위 작품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건 내지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다른 상황 아무것도 안 넣었죠. 작가에 대한 얘기 없어요. 현실에 대한 얘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외지적 관점은 그와 반대로 작품 외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외지적 관점이에요.
요까지 되셨어요? 작품 내냐 왜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근데 이제부터 또 상세히 나누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내재적 관점은 사실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품을 해석할 때 작품 외적인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작품에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 그럼 이거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러면 이해가 좀 쉽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했어요. 작품의 내용과 관련한 거, 표현과 관련한 거, 구조와 관련한 거, 이런 것만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럼 그의 외적인 상황들은 그럼 몇 개 있겠네요. 그쵸? 이제 남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원래는 뭐 요렇게 가지만 요렇게 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설명은 좀 다르게 하시니까. 자, 일단 외적인 상황이 세 가지. 뭐가 있었냐? 첫 번째는 작가가 알겠죠? 작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 세 번째는 독자.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다 뭐라고요? 외재적 관점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작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말 그대로 작가의 인생 혹은 작가의 가치, 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혹은 그 특정 작가만이 드러나는 어떤 공통된 특성. 요거는 좀 쉬울 거예요. 그쵸? 아까 윤동주 같은 경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에서 유학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이 힘들었단 말을 했죠. 그게 이제 뭐예요? 작가의 초점을 맞춘 외재적 관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뭐 주제를 강조한다라는 건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뭐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가 공통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면 이제 뭐에 연결되는 거예요? 작가에 연결되는 거예요. 작가랑 연결되는 거잖아. 표현을 설명하긴 했는데 방금 건 그냥 일반적인 작품 내에서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윤동주의 공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 자와 이상적 자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 라고 하면 작가에 맞춘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부분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면은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쉽죠. 작가가 뭐 하는 거야? 표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랑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와 관련한 거예요. 시대는 정말 쉽겠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뭐 독재정권, 뭐 아니면 조선시대,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라면 시대를 반영한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윤동주 씨 같은 저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고난을 받았던 민중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시대를 반영한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작가가 튀어나왔다 하면 뭐라고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제강점기를 언급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살았던 뭐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거고, 근데 뭐 그러니까 작가가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돼서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아 진짜 괜찮아요, 맞아요? 헷갈려? 좀 헷갈려? 그러니까 요 키워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의 기준인지, 당시의 현실 기준인지, 당시의 사회가 기준인지. 이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되었다. 그럼 여기고.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여기고. 봄이 괜찮아? 안 헷갈려? 그건 또 아니야?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아, 이게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 네? 제가 헷갈려요? 아니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세요. 네. 그 친구 어디가 헷갈리신 거예요, 혹시?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혹시 어떤 거 있을까? 뭔가 작가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네. 시대적인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좋게 근데 이걸 통해서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춘 거예요? 작가에 맞춘 거잖아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도 작가에 맞춰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때 당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랑은 엄연히 다른 거죠. 예로 인해 얘가 이 작가가 영향을 받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작가에 되는 게 맞고,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뭐 자유를 억압한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뭐 드러났다, 당시에 고통받던 민중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와 관련된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작가는 직관적으로 표현, 시대는 반영. 됐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독자예요. 독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 관련해서 독자가 작품을 접하고 느낀 점 혹은 깨달음, 이런 게 존재.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고 깨달음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은 독자에 관련해서 집중한 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육사의 작품, 방금 뭐 예를 들어서 절정이라는 작품을 읽고 나도 살아갈 때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 이제 이거예요. 마치 독후감 쓰는 시 같은 그런 느낌.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요, 독자는 어쨌든 이 작품을 읽고 자신한테 뭐가 됐어요?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효용론적 관점. 효용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도움이 되고 쓸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 가능하시죠?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시면은 작품 자체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가진다면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 작품의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작가는 표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작가와 관련된 뭐 인생, 가치관, 그리고 시대적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반영하는 거는 아까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의 현실이 반영된 부분. 그 다음에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하면 효용론적 관점.
이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완전 단골로 나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렇다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문학에 대한 감상, 문학에 대해서 뭐 해석을 했던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나오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머지 한 1, 2, 5번, 1, 2, 4, 5는 다 반영인데 얘만 이제 뭐 표현이야. 근데 표현을 졸라 헷갈리게 써놨어. 아까 같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작가가 인생의 뭐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 이런 뭐 소극적인 저항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좀 너무 어렵게 했나요? 가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매번 이렇게 설명을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저는 쉽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마치 그거 같아요. 참 쉽조잉 하는 그 밥아저씨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가 되시면 정말 괜찮은데 혹이라도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그냥 바로 여기서 물어보셔도 되니까 잘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건 진짜 자주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옵니다. 네, 만약에 그 학교가 문법만 하는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나와요. 볼게요. 각각 선지가 어떠한 관점인지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하고 나서 잠깐 시간 한 1, 2분 정도 드린 다음에 바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번이 예를 들어서 표현론적 관점이다 하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답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거. 네. 배우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맞죠? 이제 좀 기억나세요? 썼어요? 여기에다 쓰는 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해서 쓰라고 했었죠. 5번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럼 5번 문제의 정답이 2개인데? 그렇게 따지면 뭐가 하나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다 되셨죠? 아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다들 잘 푸셨던 것 같아요. 그쵸? 자, 1번에 보시면은 얘는 어쨌든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작품 내에서만 해석한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절대적, 절대론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는 나약한 나와 의지적인 나가 대립하다가 화해하는 방향으로 시상이 전개돼. 이것도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절대가 되겠네요.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시기는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주로 표현했던 작가의 생각이 나타났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표현이죠. 그리고 4번, 이 시는 육첩방, 남의 나라 등의 시열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영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시를 읽고 당시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겹게 살았듯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어. 어쨌든 뭐가 나왔어? 느낌점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효용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막상 해보니까 괜찮죠? 지금 아까 뭐 여기 다른 부분 하나 있었죠? 그죠? 작가의 의지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고3 친구들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시에서 나오는 화자는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인물일까요? 가상의 인물일까요? 자, 화자는요, 기본적으로 가상의 인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작가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화자는 뭐라고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지우? 화자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작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른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겠죠. 소설도 마찬가지겠죠.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가가 동일하진 않아요. 왜?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고3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작가의 경험을 소설로 각색한 뭐 자전적 소설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지금 아실 것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다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거 제외? 수필 제외. 여러분들 수필 뭔지 아시죠? 네. 수필이 뭐예요? 안 되면? 아니 왜요? 설명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서술형 문제를 아예 안 해봤죠? 하세요? 뭐,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있어요? 아예 없죠. 객관식만 있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객관식만 보는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 입시 변화가 뭐 어떻게 되니 저떻게 되니 뭐 수능 원투로 나누니 어쩌니 뭐 혼돈의 카오스가 막 있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쨌든 내신을 마주한다고 한다면은 그 변별력 때문이라도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때 지금 여기서 말로 설명을 못 하게 된다면은 서술형 답안지에 어떻게 쓰실 건데요? 쓰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뭐 말로 했을 때 설명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맥락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틀려도 괜찮다고요. 틀리면 알면 돼요. 모르면 알면 돼요. 그죠? 안 하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틀리고 모르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실래요? 신민기 씨. 내가 뭐 물어봤지? 이제 뭐 물어봤죠? 무엇을 물어봤죠? 수필이 뭐냐고 했었죠. 뭐였죠? 뭐였어요?
형식에 상관없이 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누가 있었던 일일까요? 수필에 쓰는 사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경험 뭐 글쓴이라고도 하고 작가라고도 하죠. 그죠? 자, 우리가 문학 작품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전에 서정갈래에 대한 그러니까 시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서사갈래의 얘기도 했었어요. 소설에 해당하는 거. 근데 아마 우리가 극과 수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 나온 김에 수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요. 수필이라는 거는 우리는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교술갈래라고 할 거예요. 교술갈래.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풀어볼게요. 자, 얘는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 이러면 좀 이해가 편하신가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정의도 한번 가보자고요. 정의가 뭐냐? 작가가 그냥 작가의라고 할게요. 작가의 바꾸셔야 돼요. 작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작품을 우리가 교술가래라고 하는데 정의가 되게 길죠.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자, 작가, 경험, 깨달음, 전달.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작가가 경험한 것 그대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유로운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누구한테?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교훈을 서술한다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배울 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맥락에 봤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부합이 되죠. 이해됐어요? 근데 자, 이 말 한 김에요. 우리가 어쨌든 수필에 대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 정의에서 나올 문제의 포인트가 다 들어갔어요. 자, 경험과 깨달음 묻고 갈게요. 얘는 어쨌든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경험과 깨달음은 그 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쉬운 건 내용 일치겠죠. 졸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추론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추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작품과는 어떤 다른 사례가 예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내용을 파악하면 끝나는 문제라 별로 어려울 게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제 어디 부분이 어렵게 나올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1학기든 2학기든 간에 수필이 들어가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남았어요? 우리 이제 작가 전달 남았는데 우리 뭐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전달. 아까 무슨 말을 했었죠?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자유롭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는 뭐 많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내신을 마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1학년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1학년 내신.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달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예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시의 방법, 뭐 아니면은 뭐 대화의 방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간다고 하면은 유추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귀납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역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갑니다. 왜? 유추가 뭔데? 귀납이 뭔데? 아이씨 연역이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신에 마주하셨을 땐 여기 부분은 사실 전달 부분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런 건 쉽죠 사실. 예시가 있거나 뭐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주제들끼리 대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더 있어요. 진짜 겁나 많아요. 뭐 열거도 있고요. 뭐 나열도 있고요. 뭐 엄청 많아요. 뭐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파악이 가능한데 이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유추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유추. 없어요? 알아? 유추 아세요 혹시? 치측 앞뒤 맥락에 따라서 치측해서 네. 말하는 좀 더 단순하게 갖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국어를 항상 어려워하는 이유가 개념을 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딱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건데 봐봐요. 지금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딱 볼게요. 자, 유추는 딱 이거야. 얘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거든요. 유비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유추라고 하는데요. 자, 대상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면 두 가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대상을 가지고 비율을 하는 건데 이 둘이 뭐가 있냐? 공통된 특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대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상들이 특성이 같아야 돼. 이런 경우. 자, 지금 대상 뭐 있어요? 얘 있죠? 얘 있죠? 공통된 특성이 뭔 것 같아요? 둘 다. 뭘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봐야 돼. 이런 게 유추예요. 뭐 우리가 추론, 에이, 뭐 어렵게,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고 둘 다 장기적인 특성이 있네. 끝. 이해됐어요? 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귀납과 연역은 뭔지 아세요? 귀납 알아? 뭐예요? 구체적인 사례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연역은 일반적인 걸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죠. 귀납은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무한히 들 수 있어요. 어제도 해가 떴다. 오늘도 해가 떴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해는 뜰 것이다. 이런 거잖아. 이게 이해됐어요? 이 구조죠? 됐어요? 연역 같은 경우는 그거였잖아요. 아까 일반적인 게 두 가지가 있댔었어요. 그렇죠? 누구나가 부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사람은 죽는다. 이거 보편적인 거죠. 누구 부정 못하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응. 안 죽는 사람 있으면 비결 좀. 근데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게 연역이죠. 귀납 연역은 완전 반대적인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추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필에서 이렇게 유추라는 말이 마주한다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 배울 수도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집을 수리해낸 상황이었는데 이제 얼마 안 된 부분이 있고 오래 방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얼마 안 된 부분은 수리하기가 조금 더 어때요? 쉽고 그리고 비용도 덜 들겠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 점점점 퍼져나가가지고 수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오히려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뭐랑 연결되냐? 나라에 해당하는 혹은 뭐 정치에 해당하는 뭐 정치인이든 뭐 정치 세력이든 그냥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 돼? 전 정치적 중립성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로 봤을 때도 뭐야? 얘가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지. 이게 뭐야?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근데 너무 뿌리 깊숙이 썩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너무 오래됐다면 또 마찬가지로 고칠 수가 없네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집과 이 나라는 뭐가 유사한 거야? 특성이 유사하네요. 이런 구조도 유추라고 해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됐어? 이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또 뭐도 있냐면은 그 사람 개개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바로 보였으면 바로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망한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도 유추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과제집 뽑아놨으니까